자, 미래가치투자연구소 한정우 소장님부터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꼼꼼하고 자세한 상담 부탁드리겠고요. 소장님 궁금한 게요. 최근에 부동산 문의가 진짜 저희도 보면 다양하게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어떤 내용들 많이 궁금해하세요? 요즘 들어서 네. 그동안에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른 것만 계속 지켜보다가 뭔가 해보기는 싶은데 그렇죠. 또 맞아요. 너무 많이 올라서 맞아요. 이거 지금 이거 해야 돼, 지금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그 갈등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자제한테 뭔가를 그 부동산을 조그만 거라도 하나 이렇게 좀 준비해주고 싶다. 네. 이런 분들이 요즘 조금 그 부모님들이 네. 많이 오셔서 이제 상담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그렇군요. 조금 약간 다양하긴 한데요. 네. 일단은 가장 큰 게 지금 그거 같아요. 그래서 네. 뭔가를 하고 싶어도 망설이고 네. 이제 그런 분들 네.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매도가 부동산이 정말 워낙 좀 단위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진짜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혼자도 공부를 많이 하시겠지만 소장님과 의논해 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송 중에 전화 문자 통해서 보내주시고요. 1:1 상담도 가능한데요. 최근에 소장님 역세권에 대해서 관심도 부쩍 많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정책 때문이겠죠? 그렇죠. 네. 제가 뭐 예전부터 역세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을 많이 했고요. 지금도 네. 또 역시 역세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세권의 가치가 어떻게 큰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여태까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역세권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봐야 될 그런 투자처들이 어딘가. 지금 방향은 뭐 정해져 있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재개발적으로 방향이 잡혀 있잖아요. 네. 거기서도 우선순위가 과연 어딘지 이것이 우리의 투자의 가장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열심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카페 무료 개인 상담 1:1 상담입니다. 우선순위 역세권 투자처를 선점하라라는 주제예요.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빠르게 연락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서울 전화 02-6676-0200으로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중에도 저희 카페 소장님께서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립니다. 전화와 문자 통해서 신청을 해 주시고요. 신청 받는 동안에 성공 투자 레시피부터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주제는 레시피는 이것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부동산 흐름을 읽어라. 그래야 이긴다. 어떻게 하면 이길까요? 제가 이 PPT를 준비한 이유는요. 최근 들어서 정말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하는 건 너무 늦는 거 아닌지 이렇게 고민을 하신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들 문의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하나의 제가 지표를 좀 세워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최근 부동산 초보 투자자의 심리는요. 부동산 투자는 하고 싶은데 4년 사이에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이 고점이 아닐까요?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런 게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 또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요즘 많이 듣는 질문 가운데 하나죠. 자, 제가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집을 살려고 할 때 한번 생각들 궁금해 보세요. 집값이 싸서 싸네라고 해서 집을 산 적이 있을까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항상 내가 살려고 할 때는 뭔가 비싸. 그랬죠. 여태까지. 그래서 늘 비싸서 망설였지만 그래도 그때 결단을 내리고 내 집을 산 사람과 못 산 사람의 명함은 크게 엇갈렸잖아요. 지금 4년 동안.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흐름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반복되는 거라는 거죠. 참 반복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부동산의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흐름은 늘상 반복된다. 이것을 좀 기억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2017년 과거 부동산 시장 전망.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2016년도에 처음으로 그 전까지는 부동산 완화 정책 이런 것들로 계속 이어오다가 2016년 11월 3일 날 11.3 대책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이제 규제 시작을 알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16년 11월 13일 날 대책이 나오니까 전부 다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이런 분위기였어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2017년 부동산 전망, 올해 분양시장 침체기, 2017년 부동산 기상도, 전문가 2명 중 1명 매매값 1에서 3% 하락할 것이다.
2017년 부동산 투자 전망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취재를 해봤더니 2017년은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17년도. 근데 아시다시피 2017년도 어떻게 됐습니까? 상당히 많이 올랐죠. 정말 그 말을 믿고 떨어질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실망을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2017년 강남 재건축 전망 기사가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강남 재건축 아파트 11.3 대책 후 가파른 내리막길. 그래서 막 잠깐 사이 1억 5천이 떨어졌느니 이런 기사가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2017년 1월 15일 날 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5일 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17년 시장 전망을 했을 때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강남 재건축 시장은 다시 상승할 거다. 재건축 아파트 다시 상승할 것이다. 재건축 아파트가 다시 상승하면 배후 주거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이 같이 움직일 거다. 이게 또 움직이게 나면 주변 일반 아파트까지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부터? 2월 달이 지나면 2017년 2월 달이 지나면 다시 상승 국면으로 진입한다. 그래서 지금이 남들과 다른 역발상 투자를 할 시기다. 이렇게 제가 방송에서 강의를 했었어요. 2017년 1월 15일 날.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게 이거 운이겠죠? 네, 기가 막히게 2017년 3월 달부터 강남 재건축이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제가 예측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왜 전문가들은 하락한다고 예측했을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급 물량이 너무 많다. 우리 전국적으로 최다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드디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 올릴 수밖에 없다. 따라 올리게 되면은 대출을 끼고 집을 샀던 사람들이 대출 이자가 늘어나니까 매물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논리.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11.3 대책이 나오면서 앞으로 이제 규제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다. 집값이 오를 요소는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 많이 했죠. 그런데 이런 예측들은요,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 할 수 있는 예측입니다. 물량 많대지, 금리 인상한데 전부 악재잖아요.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은 다 악재인데 이건 일반인들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 당시에 전망을 했던 사람들은 아마추어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제가 전망을 했던 그런 이유를 한번 보시죠. 시장을 거시적으로 봐야 된다. 일단 첫 번째 거시적인 거는요. 시장은요. 이런 규제 대책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뭐에 결정이 된다? 추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앙드레 코스톨라니 헝가리의 투자의 대가죠. 사실 전설적인 사람입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얘기했어요. 추세는 돈과 심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 좌우가 된다. 자, 그래서 풍부한 돈이 많고 그 다음에 사람들 심리가 살아있다면 긍정적 요소가 있다면 시장은 오른다. 반대로 돈이 시중에 없고 심리가 부정적이면 어떻게 된다? 시장은 하락한다. 너무도 당연하죠. 자, 그렇다면 최근 몇 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심리는 상승 심리였고요. 심리는. 그리고 돈은 많이 쌓이던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둘 중에 더 중요한 거, 돈하고 심리. 물론 돈이 더 중요합니다. 이 두 개가 어떤 게 더 크냐에 따라서 시장이 뭐 상승도 하고 하락도 하겠지만은 좀 더 보합도 가고 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돈이에요. 돈이 많이 시중에 돌면은 심리도 자연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로 일단은 거시적인 그런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시적 시장 예측은요, 추세가 상승 추세라면 규제 대책의 효과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단기적이다. 제가 4년 내내 지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규제 효과는 단기적일 뿐이다. 자,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상승장으로 가게 되면은 이 계속 오르면 안 되니까 일정 시점에 정부에서 규제를 하죠. 그러면은 규제 효과로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 하락의 효과는 단기간에 불과하다. 다시 일정 시점이 지나면 다시 원래의 추세대로 오른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상승장일 때 얘기고 부동산 시장이 하락장일 때 내려갈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내려가면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줘야 되니까 시장에서 부양책을 쓰죠. 정부에서. 그런 부양책을 쓰면 다시 시장이 반등을 합니다. 반등을 하는데요. 이 반등조차도 몇 개월을 못 넘겨. 3, 4개월을. 결국은
원래의 하락 추세대로 떨어지더라. 이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드렸어요. 여태까지 시장은 이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시적 시장 예측법은 뭡니까? 이건 거시적으로 본 거고, 미시적으로 본 거는 정부의 정책 방향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정부에서 지금 어떤 걸 하려고 할까? 이것은 각종 뭐 신문이나 이런 기사나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규제 일변도 정책 4년 동안 했다가 일부 지금 완화로 전환을 지금 했다는 건 다들 아시죠? 일부라고 했습니다. 제가 전부 완화로 전환한 게 아니라 일부가 뭐예요? 서울의 주택이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를 처음에는 계속 하다가 이제는 서울의 주택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공급 물량을 늘려야 되겠다. 서울의 공급 물량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조금 완화시켜주는 기조로 돌아왔다. 공급 물량 확대의 축은 뭡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재건축은 조금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재개발을 완화시켜서 어쨌든 거기다가 공공임대주택을 넣겠다. 이런 거죠. 공공주택을 넣겠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개발, 재개발이 화두라는 건 맞는데 여기도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어요. 역세권 개발이라는 것도 있고 역세권 개발, 그 다음에 일반 재개발이라는 게 있고 공공재개발이라는 게 있는데 그 순서는요. 역세권 개발이 가장 우선순위고 두 번째가 재개발, 마지막 순위가 공공재개발이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중심지 역세권이 우선 대상이다라는 거죠. 항상 개발을 할 때는 중심을 먼저 하잖아요. 그리고 남으면 외곽을 하는 겁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지 역세권 이런 것들이 우선 대상, 이 중심지 역세권을 찾는 게 가장 관건이고요. 지금 공공재개발 이번에 처음으로 1차로 이제 선정을 했죠. 그런데 지금 8곳 가운데서 가장 지금 화두가 됐던 흑석 2구역이 지금 공공재개발 안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생각보다 사업성이 없다. 분양가를 너무 낮춰 잡으니까. 그래서 정부 주변 시세의 60% 분양가를 제시해서 한마디로 50층도 못 짓고 40층까지밖에 못 지니까 사업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뭘 하겠다? 공공재개발 안 하고 그냥 일반 우리끼리 재개발을 하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공공재개발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에서 공공 물량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인센티브를 강하게 줘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당근책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은 갈수록 지금 앞으로 차별화가 되는 건 뭐 기정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중심권에 붙어 있어야 되고요. 역세권의 가치에 대해서는 제가 한 10년 이상을 계속 부르짖었어요. 역세권의 가치는 점점 크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죠. 역세권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습니다. 자, 지금 역세권의 가치는 정말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핵심 사업 주변은 반드시 오른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정부에서 어떤 커다란 프로젝트로 어떤 지역을 개발하는데 그 주변 지역이 낡아 있다면 가만 놔두기 어렵겠죠. 어떻게든지 그 주변 지역을 개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의 핵심 사업을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호재의 크기가 큰 것, 호재의 크기가 크든 작든 간에 가격은 오르더라. 우리 집 옆에 호재가 생기면 우리 집은 가격이 오르더라. 근데 호재가 작은 호재냐? 그러면 작게 오르고요. 큰 호재가, 대형 호재가 생기면 크게 오르는 겁니다. 호재의 크기가 이익의 크기이기 때문에 호재가 큰 것으로 우리는 진입해야 된다. 시장 갈수록 차별화된다는 거고요.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성공하기까지는 성공과 뭐 출세는 틀리다고 해요. 근데 우린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성공은 돈하고는 무관한 거고요. 사실은 돈을 벌어서 이름을 날리는 건 출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성공하기까지는 어쨌든 실패를 많이 거쳐서 성공으로 이루는 거죠. 우리 출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도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실패도 경험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뭐 투자를 해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지만 절대 그렇지는 않겠죠. 단지 그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줄여 나가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은 나름의 안목이 생겨서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